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0대 후반 애청자 여성이 사연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혹시 아시나요?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인데요. 주로 나는 해도 괜찮지만 너는 하면 안 되라는 식의 이기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비판할 때 쓰이기도 해요. 또한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사연의 주인공들에게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하죠. 그들은 바로 내로남불의 대표 주자였던 제 남편과 시댁 인간들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창 알콩달콩 신혼을 즐기던 새댁이던 시절, 저희 신혼집보다 시댁에 불려가서 저녁을 먹고 시댁에서 자고 오는 날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저녁이 될 무렵이면 이틀에 한 번 꼴로 걸려오는 시어머니의 전화 때문이었죠. 여보세요. 새아가 바쁘니? 다름이 아니라 시어머님이 저녁을 안 드시겠다고 자꾸 떼를 쓰셔서 그래. 시할머니께서 또 그러시네. 한동안 잠잠하시길래 정신 돌아오신 줄 알았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셨나 봐. 치매라는 병은 원래 치료 방법이 없잖니. 옆에서 잘 간호해드리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말인데 중요한 일 없으면 내가 집으로 좀 와줘야겠다. 어머님께서 너라도 옆에 있으면 그나마 밥도 잘 드시고 밤에 잠도 잘 주무시잖니. 어머님, 저랑 아범이랑 오늘 밤에 되게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오늘은 시할머니 돌봐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손주 며느리 노릇해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야? 어지간하면 나중으로 미루고 집으로 와. 너 없으면 나랑 네 시아버지 둘이서 감당 안 되는 거 알잖니. 손주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해드리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할머니께 하루라도 빨리 종손주 안겨드려야지. 에휴, 그래봤자 치매 걸린 양반이 증손주를 알아보기나 하겠어? 너 노인네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이세 계획은 잠깐 미뤄두고 부탁 좀 하자꾸나. 어머님이 자꾸 너만 찾아. 예쁜 언니 오늘은 안 오냐면서. 네, 알겠습니다. 저도 시할머니께서 진지 잘 드시고 편하게 잠드는 모습 보면 뿌듯하니까 아범 퇴근하는 대로 출발할게요. 맞아요. 제가 이세 계획을 미루면서 이틀이 멀다 하고 시댁에서 자고 와야 했던 이유는 치매에 걸린 시할머니 때문이었죠. 참 신기하더라고요. 시할머니는 당신이 배 아파 낳은 제 시아버지도 알아보지 못하시고 시어머니나 시누이들, 그리고 제 남편까지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셨는데요. 오직 단 한 사람, 손주 며느리인 저만큼은 그렇게 잘 알아보고 기억하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는 제가 곁에 없으면 진지를 잡수려 들지도 않으시고 밤이 무서워서 잠자리에 들지 못하신 만큼 저에게 많이 의존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할머니 전담 손주며느리가 되어야 했죠. 물론 시할머니가 싫었다면 제가 그렇게까지 헌신적으로 할머니를 돌보지 않았을 거예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건 당연히 힘든 일이지만 그 치매 환자가 시할머니셨기 때문에 나름 즐겁게 기꺼이 돌봐드릴 수 있었어요. 시할머니께서는 잡수실 사탕을 주머니에 고이 간직해 두셨다가 제 손에 쥐어주실 정도로 저를 특별히 아껴주셨고 저 또한 시할머니를 진심으로 좋아했죠. 어릴 적 저는 친할머니 손에 자라서 시할머니를 보면 돌아가신 친할머니가 떠올라 더욱 정성을 다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시할머니께서 결국 세상을 떠나시던 날, 저는 얼마나 눈물이 앞을 가리던지. 장례식부터 49제까지 성심성의껏 치르는 제 모습을 보며 주변에서는 칭찬이 자자했어요. 그 집안에는 손주며느리가 시집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둘도 없는 기인이 찾아온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 삶의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은 시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몇 년 뒤였어요. 제 친정 쪽에 끔찍한 악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그 시작은 불의의 교통사고였어요. 저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은 의사잖아요. 괜찮아요.
사람 살리는 의사가 눈앞에 환자를 두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저희 의료진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보호자분께서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님 상황이 너무 심각하셔서요. 정말 불의의 사고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대참사였어요. 평생 택시 운전을 해오셨기에 운전에는 누구보다 자신 있던 친정 아버지께서 졸음운전 트럭과 정면 충돌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날 아버지께서는 응급수술을 받으셨지만 끝내 가족들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유언 한마디, 작별 인사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말이죠. 그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도 남을 일이었는데 저에겐 아버지를 여인 아픔을 추스릴 겨를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혜경아, 혹시 너희 부부 임신 소식은 아직 없는 거니?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길래. 시댁된 시할머니 보살펴드리느라 임신이 늦어졌고 시할머니 돌아가신 후에는 신혼 시절을 놓쳐서 그런가 사위랑 나랑 노력해도 잘 안 되네. 그런데 임신 얘기는 갑자기 왜요? 손주 욕심 크게 없으니까 부부끼리 행복하게 지내도 된다고 했었잖아.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손주를 알아볼 수 있을까 걱정이 들어서. 어쩌면 엄마한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르거든. 아버지 돌아가신 일 때문에 그래요? 하긴 나도 아버지 눈물로 보내드리면서 인명은 제천이라는 말이 자꾸만 떠오르더라고요. 단순히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참, 혜경아,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얘기 잘 들어. 그때 저는 만약 신이라는 존재가 실존한다면 당장 찾아가서 욕이라도 퍼부어주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끔찍한 사고로 아버지를 데려가신 것도 모자라서 남겨진 어머니마저 암이라는 병으로 갑자기 데려가려고 한다네요. 심지어 저는 외동딸이거든요. 엄마마저 돌아가시면 이 세상의 혈육이라고는 저 혼자만 남게 되는 거라고요. 상황이 이러니 전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미칠 지경이더라고요. 친정 어머니마저 언제 세상을 떠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연히 저는 친정 어머니를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 마음가짐부터 씩씩하게 고쳐먹어야만 했어요. 손 놓고 하늘을 원망하고 있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친정 어머니에게는 세상 유일한 보호자인 제가 흔들릴 수 없는 노릇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곧장 친정 어머니의 치료 뒷바라지와 병간호를 위해 직장에 휴직계를 내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휴직계를 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시댁이 발칵 뒤집혀 버리고 말았어요. 제일 먼저 반기를 든 사람은 시어머니, 아니 시모였죠. 너 솔직하게 말해보렴. 너 직장 때려치고 놀고 싶어서 사부인 아프다는 핑계 대는 거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제가 지금 친정엄마 목숨 가지고 거짓말을 치고 있다고요? 상황이 그렇지 않아. 네가 시어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렴. 사돈 장례식장에서 손님 잘 받고 육개장만 잘 먹던 사부인이 하루아침에 암 판정을 받았다는데 그런 며느리 말을 네가 시엠이라면 쉽게 믿을 수 있겠어? 어머님도 시할머님이 하루아침에 치매 환자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해보셨을 거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엄마가 이렇게 갑자기 환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 못 해봤다고요. 그리고 대체 제가 무슨 득을 보자고 그런 거짓말을 치겠어요? 너도 요즘 젊은 며느리들처럼 일해서 돈 벌기 싫은 거 아니야? 전업주부라는 핑계로 탱자탱자 놀면서 남편 등골이나 쪽쪽 빼먹으면서 살겠다는 심산 아니겠냐고. 그런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직장에 휴직계가 아니라 사표를 냈겠죠. 제가 직장 휴직하고 엄마 병간호에 전념하는 모습이 그렇게 못마땅하시다면 직장 계속 다니는 대신에 차라리 전문 간병인을 쓰면 되겠네요. 대신 어머님 용돈을 끊어야겠어요. 간병인 월급 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테니까요. 그럼 만족하시겠어요? 거기서 왜 내 용돈 얘기가 나오니? 아니 그러면 너는 시어미가 이 정도 말도 못한다는 거야?
내가 괜히 이러겠냐고? 너 간호 핑계대고 직장 휴직해버리면 내 아들이 너 먹여 살리느라 혼자 죽을 똥 싸야 한다는 얘긴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냐. 저기요 어머님, 어머님한테 아범이 소중한 가족인 만큼 저한테도 저희 엄마가 소중한 가족이에요. 딸 자식에게 엄마 병간호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시할머니 치매 수발 들었던 것만으로도 시댁에 할 만큼 다 했어요. 얼씨구, 그까진 노인네 좀 돌봤다고 기가 살아서는 주둥이 나불나불 대는 게 아주 꼴불견이구나. 아무튼 난 우리 아들 고생시키는 꼴 절대로 못 보니까 당장 복직해. 정말 병간호가 하고 싶거든. 직장 생활하면서 남는 시간에 짬짬이 하면 되잖아.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제 직장 휴직과 친정어머니 병간호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어요. 마치 도시락이라도 싸서 쫓아다니겠다는 기세로 수시로 찾아와서는 당장 복직하라는 둥, 병간호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없다면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돈 벌라는 둥, 그야말로 저를 남편 등골 빼먹는 몹쓸 악처 취급을 했죠. 저를 괴롭히는 사람은 시어머니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어요.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가 번갈아 가며 닥달을 해댔거든요. 먼저 나선 쪽은 큰 시누이였어요. 엄마한테 얘기 다 들었어. 올케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경우가 없는지 모르겠던데 설명 좀 해줄래? 제가 무슨 경우 없는 행동을 했는지부터 설명해 주실래요? 진짜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거든요. 아니, 친정엄마 병간호 때문에 직장에 휴직계를 냈다면서. 그게 잘못한 일이 아니면 뭐래? 원래 결혼한 여자는 출가의인이 되는 것이 우리 법도야. 결혼한 여자는 죽어도 시댁 귀신으로 죽어야 하는 거라고. 그런 사람이 왜 쓸데없이 친정 따위의 시간 낭비하느라 내 동생 고생을 시키냐는 거지. 출가의인이라고요? 우리 나이 차이 고작 5살밖에 안 나요. 형님이랑 저랑 같은 세대고요. 우리 세대의 출가의인 같은 말은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쓸데없는 친정이라뇨.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형님은 시어머니께 병고가 생겨도 거들떠도 안 보겠네요? 형님 말대로 여자는 출가의인이고 친정은 쓸데없는 곳이니까요? 그렇게 큰 시누이를 꿀먹은 벙어리로 만들어 버렸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번엔 작은 시누이가 나섰거든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올케. 잘 생각해봐. 사돈이랑 우리 식구들 중에 올케랑 더 오래 얼굴 보고 살 사람이 누구겠어? 당연히 우리 식구들이잖아.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뭔데요? 남의 어머니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까지 하고 싶은 말이 대체 뭐냐고요? 아니, 금방 세상 떠날 올케네 엄마보단 오래오래 함께 살아야 하는 우리 식구들한테 훨씬 더 잘해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한테 밑 보여봐. 우리 식구들 화나면 무서워. 막말로다가 오라비랑 내가 작정하고 시집살이라도 시켜버리면 남은 올케 평생이 지옥행 급행열차가 되는 거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했지? 그럼 일단 내일 당장 직장 복고부터 하고 앞으로 우리 식구들한테 잘하자.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볼 거야. 듣자 하니 이놈의 시댁 인간들은 제 친정엄마 병간호 초장부터 선을 넘어서 아주 제대로 넘어버리더라고요. 중병에 걸린 엄마한테 자식 노릇 좀 하겠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눈꼴시러운 일이냐고요? 제가 그런 고초를 겪는 와중에도 친정어머니의 건강은 하루하루 눈에 띄게 쇠약해져만 가셨어요. 어머니를 잘 보살펴 드리려면 시댁 인간들의 주둥이부터 다물게 만들어 놔야 했죠. 그래서 저는 시모에게 찾아가서 선을 딱 그어버렸습니다. 큰형님이랑 작은형님 두 분 다 시집 가셨잖아요? 그럼 출가의인이고 죽어도 시댁 귀신으로 죽어야 하는 거니까 저는 친정일에 열 올리면서 간섭하지 말라고 형님들께 전해주세요. 어머, 얘 좀 보소. 어디 하늘 같은 시애미 앞에서 두 눈 똑바로 뜨고 시누이들을 흉봐? 너 그러고도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가만히 있어 주셔야 아범 신상에 이로울 겁니다.
아범도 사회적 체면이 있는 사람인데 아픈 장모님 나 몰라라 했다는 소문이라도 퍼져보세요. 어디 얼굴 들고 직장이나 제대로 다니겠어요? 몹쓸 사위라는 눈총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진심으로 아범이 고생하지 않길 바라신다면 제 엄마 병간호는 그냥 저한테 맡겨주세요. 평생 전업주부로 눌러앉아서 아범 등골 빼먹을 생각도 없고 엄마 병 완치된 다음엔 바로 복직해서 다시 맞벌이 시작할 거니까요. 그런 제 기세 덕분에 시댁 인간들은 한동안 잠잠해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이었죠. 남편은 절대로 제 편이 아니더라고요. 중병을 앓고 계신 장모님을 두고서는 그저 자기 걱정만 할 뿐이었으니까요. 남편의 걱정은 결국 돈 문제였어요. 있잖아, 이런 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장모님 혹시 암보험 같은 거 안 들어 놓으셨대? 요즘 좋은 상품 많이 나왔던데. 근데 연금보험이랑 실비보험밖에 없는데 실비보험에 암특약을 안 넣어두셔서 보험금 도움은 못 받을 것 같아. 에라이, 아이 장모님은 사람이 어쩜 그렇게 대책이 없냐고. 뒷감당을 누가 하라고? 내가 하라고? 나 사위야, 아들 아니라고. 당신 말이 좀 심하다. 생판남이라도 그렇게 말하면 욕 들어먹을 소린데 심지어 지금은 우리 엄마야. 당신 장모님이라고. 내가 오죽막막하면 이런 소리까지 하겠냐? 솔직히 암 치료비가 좀 많이 들어. 장모님 형편의 치료비 혼자 다 낼 순 없을 거고 결국 우리한테 손 벌리게 될 텐데. 그럼 내 차는 대체 언제 바꿔? 집은 또 언제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지금 그런 게 중요해? 부모님 돌아가실지도 모르게 생겼어. 장모님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떠나보낸 다음에 차 바꾸고 집 넓히면 행복할 것 같아. 아이 그러니까 휴직계를 내서 왜 이 사단을 만드냐고. 당신이 계속 직장 다니면서 돈 벌면 치료비 걱정도 덜 하잖아. 그러지 말고 회사에 복직하자 외벌이 남편으로 사는 거 솔직히 막막해. 직장 생활이랑 장모님 병간호랑 병행하면 되잖아. 당신도 결국엔 시댁 식구들처럼 복직 이기니 핏줄은 통한다는 거야. 뭐야? 제가 더 억울하고 복장이 터져나갔던 건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전 치료비 얘기는 입도 일 뻔뻔긋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친정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으로 엄마의 치료비를 들 예정이었거든요. 심지어 남편은 직장생활 바쁘다는 핑계로 제 엄마한테 병문안 1번안 왔다고요. 그런 주제에 치료비로 나갈 돈 때문에 차 못 받고 집 못 넓힐 걱정이나 하고 앉아있으니 도저히 예쁘게 봐줄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부부 사이에 커다란 균열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그 와중에 병원에서 희소식이 날아들었어요. 표적치료 이야기를 그날 처음 들었고 저는 비용이 얼마가 들던지 바로 하겠다고 했죠. 근데 시댁 분위기는 제 예상과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돈이 썩어나냐는 남편의 말에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저는 시모가 보는 앞에서 남편이랑 한바탕 난리를 벌이고야 말았습니다. 매번 이런 식이지. 그러는 넌 왜 우리 엄마랑 함께 살아갈 미래는 생각하지도 않는 건데. 아이 장모님이야 어차피 죽을 병 걸렸잖아. 그런 사람이 세상 떠나는 건 자연의 섭리잖아. 내가 뭐 틀린 말했어. 맞는 말은 아니지. 치료받을 방법이 버젓이 남아있는데 자연의 섭리는 뭔 소리야. 그러자 시모가 제 남편의 편을 들고 나섰어요. 경우가 없어도 유분수지 이년아 어디 하늘 같은 CM이 보는 눈앞에서 아범한테 목청을 높여 어머님도 잘한 거 없으니까 입 다무세요. 제 엄마 제가 살리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리고 딸 자식이 치매할머니 똥기저귀 간다고 할 때 저희 엄마 반대 안 하셨거든요. 그게 손주 며느리 된 돌이라면서 칭찬해 주셨거든요. 어머니도 사람이면 염치라는 게 좀 있어 보세요. 어머님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에 시모가 한마디 고함을 지르려 했지만 저는 그럴 틈조차 주지 않은 채로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해보세요. 어디 생때 같은 어머니 아들내미 확 이혼남 만들어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시몬인 아들이 이혼남 되는 건 두려웠던 모양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오기 무섭게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거든요. 하긴 요즘이야 이혼이 많은 세상이라지만 시어머니는 이혼했다고 하면 어디 문제 있는 사람 취급받는 시절 사람 자기 아들이 그런 대접을 받게 될까 무서웠던 거겠죠. 남편 또한 제가 이혼까지 입에 올렸다는 사실에 기가 확 꺾여버린 눈치였고요. 덕분에 잠잠해진 저는 친정어머니께 최선의 치료 방법을 할 수 있었고 또 덕분에 어머니는 건강해지셨고 저도 건강하게 직장이 복직하기도 했는데요. 그 와중에 저는 남편과 시댁을 아주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남편과 시댁이 제 어머니 수술날의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거든요. 시댁이야 그렇다 쳐도 사위인 남편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전엔 남편이 건수 한 번 걸리기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뭐라도 하나 걸렸다 하면 아주 탈탈 털어버릴 작정이었죠. 그런데 그의 추석은 제 친정아버지의 첫 차례가 있는 명절이었어요. 이 예전엔 그해만큼은 친정에서 먼저 명절을 보내며 차례를 지낸 뒤 시댁으로 가서 명절을 보내며 차례를 지낼 계획이었어요. 시할머니 돌아가실 첫 명절에 시누이들도 그랬거든요. 시누이들은 시할머니의 첫 차례 때 자기들 친정인 제 시댁에 와서 먼저 명절을 보냈어요. 당연히 차례도 제 시댁에서 먼저 지냈고요. 그래서 저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알았지만 아니더라고요. 그래 아범한테 듣자 하니 이번 명절에 친정에 먼저 가고 싶어 한다지 내 어머니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고 첫 차례 지내는 날이기도 하고요. 엄마도 건강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신 게 아닌 데다가 더 오기 전 외동딸이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저마저 없으면 엄마 명절 혼자 보내셔야 돼요. 나 참 진짜 어이가 없어 가지고서는 정말 이건 너무 경우가 없는 거 아니니 남의 집 귀신 제사상부터 차려놓고 오겠다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서 제발 좀 정상적으로 살아라 좀 그러는 어머님이야말로 한 번만이라도 정상적인 생각으로 살아보시면 안 되는 건가요? 시할머니 첫 차례 때 시누이들도 본가 먼저 와서 명절 지냈잖아요. 차례도 본가에서 먼저 지내고 각자 시댁으로 갔잖아요. 시누이들은 그래도 되고 전 왜 안 된다는 건데요. 내 배 아파 낳은 딸이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랑 어떻게 같아 누가 뭐래도 넌 이 집안의 일꾼이니까. 친정이 어떻건 그딴 건 관심 끄고 시댁 살림살이에나 최선을 다해 또한 이번에도 역시나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또 울 엄마랑 한바탕 했다며 너란 여자 지긋지긋하다 진짜 처가에서 먼저 차례를 지내든 말든 당신 맘대로 해봐 어디 대신 시댁 명절 차례상 준비하려고 80만 원 보낼 거야. 당신이 못한 자식 노릇 내가 대신하려는 거니까 한마디라도 토달기만 해봐 그러는 당신은 왜 장모님한테 자식 노릇 안 하는데 사위도 아들 자식이란 말 몰라 왜 콕 찍어서 본가에만 80만 원 보내는 차별을 하냐고 처가 차례상을 사위가 왜 챙기는데 울 엄마랑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처가 제사는 남의 집 귀신이라고 남의 집 귀신한테 제사 지내봤자 나 덕 볼 일 하나도 없거든. 그래도 내 체면상 처가에 이 정도는 해줄 테니까. 더는 아무것도 바라지 마 이거 받고 과일 정도 사 가던가 말든가 알아서 하고 그렇게 말하며 남편의 지갑에서 꺼낸 돈은 단돈 3만 원이었어요. 300만 원까진 바라지도 않았지만 최소 30만 원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더럽고 치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속으로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그래 이 인간아 내가 지난 8년 동안 컷짓거리 했네 잘 알았다. 라고 말이죠. 남편이라는 인간의 일 탈탈 털어버릴 참교육 건수를 마침내 잡아낸 거죠. 하지만 참교육이란 상대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해줘야 제맛인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전 속으로 단단히 벼르고 있으면서도 입으로는 이렇게 말했죠. 됐어 더럽고 치사해서 이갓 3만 원 안 받고 내가 그냥 가서 차례상 차려야겠네. 그러니까 당신도 시댁에 80만 원 보내지 마 이에 남편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던 모양인지 싱글벙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당연하지 며느리가 됐으면 당연히 차례상을 차려야지 친정 먼저 가겠다고 어깃장 부리면서 우리 가족들이 당신 휴직도 이해해줬으면 당신도 당연히 시댁에 감사한 마음으로 할도리 해야 되는 거 마침내 제가 벼르던 추석날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아주 기고만장해져서는 저를 차에 태워 시댁으로 데리고 갔고 도착하기가 무섭게 시모에게 꺼낸 첫마디는 이랬죠. 전에 내가 보내주기로 했다가 안 보냈던 80만 원 있잖아요. 그 돈으로 온천여행 예약해놨어. 그동안 며느리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으니까 위로도 해드릴 겸 깜짝 선물로다가 준비했지. 지금 바로 출발해서 뜨끈한 온천물에 몸 녹이고 내일 아침 집으로 도착해서 조상님께 차례 지내면 돼. 온천여행을 가자고. 그럼 조상님께 올릴 차례. 음식은 누가 장만하니 며느리가 있는데 뭔 걱정이야. 안 사람이 혼자 남아서 제사 준비랑 명절 음식 싹 다 해놓을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출발하자고요. 내가 미리 다 이야기해놨어. 걱정 마 엄마. 그렇죠. 여보 솔직히 전 남편이 80만 원으로 자기 부모를 위한 깜짝 온천 여행을 예약해 두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남편이 제겐 이런 방구조차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호주였어요. 시댁 것들을 향한 참교육을 준비하려면 집에 저 혼자 남아있는 편이 뒤통수치기 훨씬 좋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는 잘됐다. 쾌절을 부리면서도 겉으로는 기분 나쁘지만 어쩔 수 없이 허락하는 투로 그러라고 대답했죠.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하루짜리 온천 여행을 떠났고 그들이 돌아온 시간인 명절 당일날 아침 어머니는 제가 차례상을 모두 다 차려놓고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온천욕을 제대로 했던 모양인지 다들 뽀얘진 피부로 희희낙낙하며 돌아온 시댁 인간들은 제가 차려놓은 차례상을 보며 대경실색했죠. 이게 대체 뭐니? 너 지금 이걸 차례상이라고 차려놓은 거야? 아니지 아범아 며느리가 왜 이런다니 귀신 뚫린 거야. 뭐야? 그때 제가 시댁 인간들을 대경실색하게 만든 차례상이자 제가 준비한 참교육은 3만 원어치 떡라면이었어요. 바로 그 떡라면을 황당하다는 듯 바라보던 남편은 이내 무언가를 깨닫고는 소리치더라고요. 너 지금 나한테 복수하려고 이러냐? 내가 처갓댁에 과일이나 사가라면서 줬던 3만 원이 안 입고 왔다 이거야. 그래서 똑같이 갚아주겠다 이거냐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3만 원짜리 취급을 받았는데 조상이든 귀신이든 나한테 3만 원짜리지 뭐가 문제야. 그래서 준비해봤는데 반응 한번 마음에 드네. 에라이 정신 나간 여자야. 그러다 우리 조상님 화라도 나셔서 앞으로 후손들 안 보살펴 주겠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 말도 당신이 했던 말도 똑같이 되돌려 줄게니네. 집 조상 그거 나한테 남의 집 귀신이거든. 남의 집 귀신이 화내거나 말거나 내 알바 아니라고. 어차피 남의 집 조상한테 덕볼 일 없었으니까. 바로 그 순간 줄곧 3만 원어치 떡라면을 차마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멍하니 바라보던 시아버지가 호통을 치셨어요. 신성한 차례상을 앞에 두고 대체 뭐하는 짓거리들이야. 그래서 전 시아버지의 그간의 일에 대해 시모와 남편을 꾸짖으려나 보다 하는 기대를 품었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시아버지의 호통은 저를 향한 것이었어요. 하긴 시아버지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었다면 저만 일 시켜놓고 일가가 온천 여행을 떠나진 않았을 테죠. 요즘은 차례상에 배달 제사 음식 올리는 몹쓸 집안도 있다는 부모는 들었지만 이처럼 황당한 일은 또 처음이구나. 감히 떡라면 어울려 차라리 우리 집안 망하라고 굿을 지내지. 그러냐 기어이 이 사달을 내야 속이 시원했냐 말이야. 맞아요. 솔직히 조금 아쉽긴 해요. 몇 번만 더 늦게 왔더라면 그냥 떡라면이 아니라 탱탱 불어터진 떡라면 차례상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니까요. 정신이 빠져도 보통 빠진 게 아니구나. 더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섞어줘서 이혼 서류나 기다리고 있거라. 예전엔 빙긋 웃으며 이죽대는 목소리로 맞섰습니다. 이혼시켜주셔서 땡큐베리 감사합니다. 근데 이혼할 때는 하더라도 계산은 똑바로 하셔야죠. 내 몫으로 되어 있는 유산 당장 가져와. 유산은 무슨 유산? 나랑 네 시애미가 이렇게 버젓이 눈뜨고 살아있는데 인연이 어디서 보고 배운 것도 없이 꼬장이야. 이 집안에 돌아가신 분 1분 계시잖아요. 시할머니 그런 제 말에 시댁 식구들이 얼굴에 물음표를 한가득 띄운 채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비밀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그 서류를 받아본 시아버지는 잠시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질문을 해왔죠.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이 유언장을 너한테 써줬다고 말년에 치매로 제정신도 아니었던 노인네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시할머니 아드님 되시니까 유언장에 적혀있는 서명이 진짜라는 사실은 보면 아실 테고 직장 생활하면서 서류 많이 만져보셨을 거니까 첨부된 서류가 유언장의 진짜임을 증명하는 변호사 공증이라는 것도 보면 아실 테고요. 대체 무슨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날 제가 준비한 참교육의 활용 정점인 비밀의 서류는 시할머니께서 직접 변호사 공증을 마친 유언장이었어요. 그 유언장의 내용은 시할머니 당신의 재산 절반을 저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죠. 그 유언장에 작성된 내막은 이랬어요. 치매 환자라고 해서 늘 치매인 상태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따금씩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곤 하셨어요. 살아계실 적 치매 할머니께서도 맑은 정신으로 돌아올 때가 가끔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할머니께서 당신의 정신이 언제 다시 혼미해질지 모르니 급히 가볼 데가 있다며 제 손을 끌고 외출을 하셨죠. 마침 시할머니를 보살피느라 단둘이 있던 저는 얼떨결에 따라서 길을 나섰는데요. 그때 시할머니께서 절 데리고 가신 곳이 바로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그날 시할머니께서는 당신 형제들이 유산 상속 문제로 의절까지 한 적이 있으니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당신의 재산 절반을 상속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하시고 변호사 공증까지 마쳐서는 저에게 쥐어줬죠. 또한 그 유언장에 따르면 제가 상속받게 될 시할머니의 유산은 그래서 돌아가신 어머니 재산 1억 7천 중에 1억을 네 몫으로 받아 가겠다는 소리냐. 내가 그 큰 돈을 쉽게 내어줄 것 같아. 심지어 벌써 내가 다 상속받아서 내 재산이 된 지 몇 년씩이나 된 돈을 내어주기 싫으면 어쩌실 건데요. 유언장에 할머니 서명이랑 변호사 공증까지 다 첨부되어 있는데 돈 안 주시면 변호사 불러서 소송 가는 거죠. 그러자 시부가 살짝 깨갱하는 모습을 보이며 더듬더듬 말하더라고요. 그게 말이다. 그게 일단 내 말을 좀 들어보려무나. 어머님 돌아가실 때 내 몫에 유산이 있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건 너도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니었을까? 아니, 분명 그랬을 거야. 10에서 200도 아니고 1억인데 그걸 이제 와서 굳이 받아가야겠어. 맞아요. 할머니 돌아가셨을 땐 전 그 돈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할머니께서 성의껏 보살핀 저한테 고마운 마음을 남기셨던 유산이었는데 저는 대가를 바라고 보살펴 드린 건 아니었거든요. 할머니를 향한 효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드렸던 거지. 그렇게 일범결심했으면 끝이지. 이제 와서 받아가겠다는 이유가 대체 뭐야? 너 어디 노른 비드라도 졌니? 오죽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세계에 나오겠냐고요. 당신들이 나한테 했던 짓을 생각해봐. 성인군자가 내 입장이었어도 얄짤없죠. 당장 내 권리 다 챙겨서 이 집구석 영원히 떠나고 싶어지고도 남지. 이에 시아버지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제 남편과 시모를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쏘아봤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시댁에 가 있는 시누이들을 당장 불러들이라고 거의 명령을 하더라고요. 시누이들의 제 시댁으로 소환된 건 그날 저녁나절의 일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시누들이 도착하기가 무섭게 제 앞에 시댁 인간들을 모두 무릎 꿇려 놓고서는 당신도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한테 내 업주의 1억이 지금 한 푼도 없다. 네 남편이랑 시누이들한테 똑같이 나눠줬거든.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천불이 터졌어요. 시누이들한테 돈 나누어 줬다는 건 그렇다 쳐요. 근데 제 남편이란 인간은요. 이놈의 개차반인 시할머니의 유산 3분의 1을 받아 처먹어 놓고 아내인 저한테 말 한마디 없었던 걸로 모자라서 제 친정어머니 병원 선비 어쩌고 차 바꾸고 집 넓힌 돈 어쩌고 한다며 저한테 돈 벌어오라고 닥달을 했다는 소리밖엔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시아버지 입장에서야 당장 저한테 뱉어낼 돈이 없는 상황이니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 던진 일종의 고백과 똑같은 말일 테지만 역효과일 뿐이었죠. 되려 내 몫의 유산을 꼭 받아내야겠다. 이혼도 꼭 해야겠다. 하는 결심만 더 강하게 만들 따름이었으니까요. 상관없어요.
먼저 이혼부터 한 다음에 지금 못 받은 유산은 10원 한 장 빠짐없이 싹싹 긁어서 받아내면 그만이니까. 아, 그럼 이 집안엔 이제 시댁이 아니라 줄줄이 빚쟁이 가문이 되는 건가? 그래서 이렇게 식구들 죄다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냐? 앞으로 우리가 잘할 테니까. 이혼 생각은 잠시만 넣어두렴. 부디 그간의 아픈 일이 친한 일인 셈치고 우리 아들이랑 다시 잘 지내보려무나. 원한다면 사돈댁한테도 무릎 꿇고 사죄 올릴 수도 있어. 하지만 재화업 따윈 눈꼽만치도 관심 없던 전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동안 난 사람한테서 악취가 난다는 말이 무슨 소린지 몰랐거든. 근데 오늘 보니까 따가에게서 사람 쥐 잡듯이 몰아붙일 땐 언제고 궁지에 몰리니까 그제서야 무릎 꿇고 사과하네. 어쩌네. 구구절절 그냥 하루라도 빨리 이 집과 인연을 끊어야겠어요. 이혼 소송도 걸 거고 내 몫에 유사한 반환 소송도 걸 테니까. 원한다면 얼마든지 발악해보던가. 이후 전엔 곧장 남편과의 이혼 소송과 받지 못한 시어머니의 유산에 대한 반환 소송을 시작했어요. 결과는 당연히 모두 제가 승리했죠. 이혼 소송에서는 위자료까지 아주 두둑하게 챙겨받으면서 승소했고요. 유산 반환 소송에서도 지급이 지연된 만큼 법정 이자까지 더해서 저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떨어졌거든요. 덕분에 시댁 인간들은 이래저래 거금을 당장 마련하려 돌아다니느라 발바닥에 땀이 마를 날이 없게 돼버린 눈치더라고요. 결혼기간 내내 돈 벌어와라, 복직해라, 돈 달라 그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거꾸로 제가 돈 달라 하는 상황이 참 웃기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과 연이 닿지 않도록 제 삶에만 더 집중하며 지내려고 합니다. 저는 이만 줄일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라디오였습니다.